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오늘 금요일 시장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 최근 2, 3일 동안 증시가 워낙에 좀 변동성이 커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이 시장 흐름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그렇게 뭐 걱정할 만한 그런 변수들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채권 금리, 채권 금리 상승세가 연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한 일주일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전에 어제죠, 여러분들 어제. 오히려 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감을 더 갖자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또 무방 들으신 분들도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게 바로 이제 주시장의 예측에 있어서 이제 한계죠. 한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한국 증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과 펀더멘탈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한국 증시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장세가 경계감 좀 갖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렸었고 이때도 분명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 현금 비중은 최소 30에서 50%, 30% 정도까지는 현금은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장세가 어땠습니까? 바로 급반등이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는 그래도 반등을 해서 현금 비중 30%는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고 그러면서 해드린 게 뭐냐면 그래도 3000포인트 지지를 받았고 어제 반등이 비교적 커서 이 정도면은 뭐 대세하락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국 증시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들. 미국 뉴욕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어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제가 예상했던 13,000포인트를 일단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스닥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상승세가 연출되면서 일단 미국 증시는 일단 안정권으로 접어든 듯한 양상을 보였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래도 미국 증시는 못 갈 겁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 비중은 유지를 하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린 거죠, 여러분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우 지수가 그 전날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가 또 장대 음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21선을 회복했다가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게 뭐냐면 미국 증시 제가 말씀드렸죠. 월봉상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셔라 했습니다. 약 10년여 기간 동안 12년여 기간 동안 무려 1400% 폭등세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미국 뉴욕 증시가 일단 조정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보통 주가는 그래요. 이렇게 강세장이 나오잖아요. 강세장이 나오고 과거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주가 꼭지가 나올 때는요. 주가 꼭지가 나올 때는 주변 여건들이 오히려 최고로 좋을 때입니다. 악재가 없을 때 주가가 꼭지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백신 보급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기록하고 안정적이었었죠. 또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대책이라는 큰 호재를 기록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문 기사를 보시고 뉴스를 보시게 되면 다
시장에 대한 긍정론이 일색이었습니다. 저뿐만 해도 지난주까지는 시장 괜찮습니다. 설날 연휴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굳이 뭐 현금 들고 갈 필요 없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바뀌어버리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금리 상승이 왜 시장에서 악재가 되느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왜 시장에 악재가 되느냐? 여러분들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통 20조 원대에 있었던 고객 예탁금이 무려 70조 가까이 갔다가 지금 64조까지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64조예요, 여러분들. 불과 몇 달 만에 고객 예탁금이 2배로 증가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금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가 바닥을 친 겁니다.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 봐야 이자가 거의 안 붙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증시가 급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에 넣어봐야 뭐하냐. 증권시장에서 나는 수익을 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막 들어온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온 거예요. 부동산도 그동안 많이 올랐고 정부에서 옥죄고 있고. 그죠? 증권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별다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재테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금리 때문에 증권시장으로 왔는데 만약에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에 돈 넣어놨더니 깨지기만 하고 수익도 안 나. 근데 금리가 인상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좀 안전한 은행에다 넣어서 그냥 차분하게 이자 받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이탈을 합니다. 그죠? 자금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금리가 더 올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금 이탈은 속도를 더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IT 기업들이 왜 지금 금리 상승세가 나오면서 왜 고전을 할까요? IT 기업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량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또 우량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준하는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래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요. 왜? 저금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고 저금리 자금을 가지고 미래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IT주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겠죠? 미래 투자가 약화될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IT 관련주들이 금리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세가 상대로 주춤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금리 상승세가 증권시장의 쥐약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죠?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금리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우리나라 채권금리인데요. 우리나라 채권금리 10년물 자, 국고채 10년물입니다. 오늘 25, 26일이죠. 아직 안 나왔죠. 우리나라 국고채 채권 순위인데요.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오르고 있어요. 좀 오르고 있어서 지금 국고채 수익률이 지금 1.88까지 올라갔고요. 더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채권 수익률도 분명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왜 증권시장이 왜 이렇게 기준금리는 올리지도 않았고 파월 의장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왜 증권시장이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는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주가와 금리와의 상관관계는
극과 극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과거에 누구였죠? 벤 버냉키 의장이 과거에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그런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발작이라고 하죠. 긴급 발작. 그런 것들까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준은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그런 경계감들이 지금 이런 급등락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는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고 시중 실세금리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인상이 되게 되면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금이 많다는 얘기는 인플레 우려감이 높다는 얘기고 인플레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높다라는 얘기는 조만간에 미국과 연준을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중심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증거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증권시장이 왜 이렇게 금리라는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요동을 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금리 인상은 진짜 단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야 되는데 자 그걸 예측하기가 지금은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증권시장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일본 증시도 오늘 3.9% 급락 나왔고요. 자 중국 증시 2.2% 급락 나왔고 나스닥 선물 1.1% 하락입니다. 자 미국 증시도 많이 밀렸고요. 자 일단 증권시장이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금리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요거 좀 이해되시겠죠? 네, 금리하고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최근 증시가 조정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되시면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자,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국내 증시가 어제까지 급반등세가 전개가 되면서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대세 하락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어제 언급을 했으면서 그러면서 추가 상승도 쉽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은 30%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얘기까지는 해드리면서도 하락에 대한 공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락이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 지수가 생각보다 견조하죠, 여러분들. 응? 오늘 국내 지수가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학습 효과. 3천선에 딱딱 지지를 받았었고 그리고 어제 급반등이 나왔었죠. 학습 효과입니다. 아, 3천선 탄탄하게 지지 받네. 3천선 지지 받을 거야. 괜찮을 거야. 어제도 급반등 나왔잖아. 라는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었죠. 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보시면 코스피 9천억, 코스닥 1200억, 선물을 3000계약 정도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수가 좀 올랐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어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어제 올랐거든요. 후속 매수가 안 따라줬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무방에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데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양봉은 크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일부 대형주만 가지고 땡겼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은 매수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등이 약간의 허수가 좀 있었던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제 그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 보셔야 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는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소 시장에서 무려 2조 8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어제 매도한 거에 어떻게 3배로 매도했죠? 코스닥은 2배. 선물은 어제 샀던 거 다시 고스란히 다 뱉어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매도면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제가 분석을 드리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가는 조짐은 없다.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는 안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정도 매도가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올 정도면 이건 외국인들한테도 분명히 수급에 있어서 매매 패턴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겁니다.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이고요. 추세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매도 규모가 직전 저점을 깼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지난 2월 말이죠. 1월 말까지는 지지를 받았는데 최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도 신저치입니다. 선물도 미미하게나마 지금 신저치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추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분명히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추세적으로. 그걸 오늘 개인들이 무려 3조 7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오늘 장을 바친 거고요. 기관들도 무려 1조를 팔았습니다. 1조. 그죠? 수급이 좋지가 않아요. 수급도 안 좋고 펀더멘탈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다우지 나스닥 시장이 중요해요. 왜? 나스닥 시장이 그동안 강세장을 주도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다우지수도 못 가요. 아무리 저기 뭐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수학 공식처럼 들이민 거고요. 지수가 안 빠지면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미국 증시가 여기서 대세 하락으로 가느냐를 봐야 돼요. 일단은 다우지수 나스닥 13,000선, 다우지수 31,000선, 나스닥 지수, 자 S&P 지수 대체로 3,700, 800 정도, 요 정도 지수는 일단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구간도 분명히 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그리고 현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뭐 대대적인 폭락장세로 나온다? 대대적인 폭락장세로 간다? 아직은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경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시장 제가 지금 MBN을 와가지고 지금 MBN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주 힘든 출발을 제가 MBN에서 했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하는 그 구간부터 저는 분명히 시장의 V자 상승에 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고 지금까지도 최근 시장까지만 해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맞죠? 맞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최근 2월 초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장이 꺾일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맞으면 5번 쳐보세요. 맞으면 5번. 그죠?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한 대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큰 흐름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들어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이고 약간은 경계감을 갖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 흐름 가지고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간다, 만다. 그것까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단언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금리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상태에서는요.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일단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대대적인 폭락장세가 보일 겁니다.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최소한 지수 상승세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강세장을 통해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지수를 통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강세장을 기대하기는 일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방으로 보고 큰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더 많이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대표가 올해 초 지난해 말에 2021년 증시를 전망을 하면서 올해 코스피 지수의 최대 목표가를 제가 3,700에서 3,700에서 한 3,800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린 바 있을 겁니다. 올해 2021년 증시 목표가를 그 정도까지 얘기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올해 한국 증시 목표가 3,700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이 목표가를 제가 어제 무방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올해 목표가를 제가 다시 낮췄습니다. 최대로 3,300에서 3,400 정도. 지금 올해 코스피 지수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3,266포인트예요. 많이 올라가면 3,300, 진짜 많이 올라가면 3,400 정도까지 본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 목표가를 제가 낮춘 거예요.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상승 여력은 큰데 뭘 보고 낮춘 겁니까? 미국 증시 때문에 낮춘 거예요. 이제 미국은 최소한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장을 기대하기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시겠습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느냐?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 않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중간 바닥을 다지고 상당 기간 동안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고 횡보장세 나오고 하방경직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증시가 동반해서 종목장세 정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죠? 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얘기고, 잘 가면 정말 좋은 거는 횡보장이고요. 최악은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이제는요. 잘 들으세요.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일단 그동안 증권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었던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백신 보급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거. 이게 그동안 시장에서는 호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가 증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두 가지 호재가 그동안 증권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왔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오히려 증권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린 상태에서 지금 미국과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지금도 오늘부터 접종 시작됐죠.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보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나오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변이 바이러스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미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개발을 했고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이에 대해서도 각국의 제약사들은 코로나19 변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새로운 백신들을 준비할 겁니다. 변이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큰 흐름 뭐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진정되는 게 확인됐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는 본격적인 경제 재개를 시작할 겁니다.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죠? 기업들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 의료시장에서는 악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증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건데 이제는 이게 악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가에도 반영됐고요. 오히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리를 인상시키는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바이든 정부의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입니다. 안 그래도 백신 보급에 따라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세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1조 9천억 불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바이든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낸시 펠로우 의장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도 경기 부양을 하자라고 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많고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거기다 돈을 또 무려 1조 9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또 쏟아붓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걱정은 뭐냐? 어제 파월 의장이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저금리 기조 계속 유지할 거다. 절대 테이퍼링 하지 않는다. 시중 자금들 그리고 시중에 자금 푸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채권금리가 상승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연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이 그만큼 이제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확실성 장세가 크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시황 내용 들으시면 지난주하고 오늘 이번 주하고 시황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죠, 여러분들. 금리 하나가 올라갔을 뿐인데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뭔 변수만 나오면 시장이 순식간에 꺾이는 게 바로 주식이고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게 주식입니다. 겨우 금리 하나가 올라간다는 그런 기사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조가 바뀌면 그때는 모든 매매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발 주가 주말 동안 미국 증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럴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면 맨날 기도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미국 증시 안 빠지고 미국 증시가 뭐 월요일날 오늘 저녁에 또 뭐 다음 주까지 또 우리가 이제 월요일까지도 휴장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다 기도하면 되죠. 근데 주시장이라는 게 기도하는 대로 갑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손실이 났건 수익이 났건 손실이 더 커질 것 같으면 정리해야 되고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지난주와 이번 주하고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180도 달라졌다. 너무 많은 낙관론을 경계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권시장이 미국 연준 말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당분간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중 실세금리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은행 가시면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권에서 수신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시중실세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과연 그러면 호재는 없느냐? 호재는 없느냐? 제가 바라는 호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입니다. 이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 규모를 아마 미국 민주당에서 내지는 바이든 정부가 이걸 뭐 절반 정도로 확 감소하거나,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은 경기 부양 대책을 완전히 철회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좀 부담을 줄 것 같고,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한 절반 정도, 뭐 1조 9천억 불에서 한 뭐 7천억 불, 뭐 9천억 불, 8천억 불, 이 정도로 경기 부양 규모를 좀 줄인다라고 한다면 금리 상승세가 좀 멈출 거로 좀 봐요. 그러면 그때는 시장은 최소한 하방 경직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그런 재료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달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나올까? 저는 그게 좀 의구심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은 파월 의장도 그랬고, 바이든 정부도 그랬고, 낸시 의장도 그랬고, 지금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가,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도 그랬고, 또 뭡니까 재무장관, 모두가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3월 달에 이게 집행이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전망 자체가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혁혁한 그런 강력한 호재라든가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는 전략을 좀 달리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장세는 아직은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 강세장을 그동안 봐왔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왔습니다만, 아직은 지금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약간은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또 한번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요. 무방을 하게 되면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무방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 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싫어하고 또 욕도 하죠. 예. 욕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하락장 내지는 경계를 해야 되는 장세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회원 유치하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조정장세, 하락 조정장세, 만약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직은 본격적인 대세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단정 지을 만한 단계는 아닌데, 최소한 큰 반등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수가 안 빠지고 중소형주 종목 장세라도 나오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종목 장세, 중소형주 장세도 거의 안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강세장에서 대형주가 올라갈 때 중소형주 못 가잖아요. 그럼 대형주가 쉴 때 중소형주가 가야 되는데 중소형주도 장이 거의 안 올랐어요. 기관들이 주식을 안 사고 연기금 기관들 계속 파니까 못 간 겁니다. 그게 좀 아쉬울 뿐이에요. 이번이라고 다를까? 연기금이 그동안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두드러 패서 지금 개미들이 뿔났죠.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현재 매매를 하는 포트폴리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바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연기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관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인 주식 매수는 쉽지 않아요. 그동안도 중소형 장세가 안 나왔는데 앞으로 중소형 장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하락 장세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 장세로 가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곱버스를 보셔라라는 얘기입니다. 곱버스, 인버스, 그죠? 이걸 보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죠. 여러분들이 무방에 계시든 유튜브를 드시든 들으시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증권시장에서 힘든 증권시장에서 살아남아 계셔야 다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살아남으시고 다시 기회를 잡아야 나중에 또 한 대표 도움 받고 또 도움 받고 싶으면 그때도 VIP로 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무방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회원님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할 땐 경계를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으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VIP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곧버스 인버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버스 인버스가 뭡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ETF 상품이죠, 여러분들. 이건 주식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곧버스는 뭡니까? 코스피 지수가 1%가 하락하면 곧버스는 2%가 올라가는 게 곧버스입니다. 3%가 하락하면 곧버스는 6%가 올라가는 게 곧버스예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몇 프로 밀렸습니까? 2.8% 밀렸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곧버스는 얼마 올랐는지 보세요. 5.5% 올랐습니다. 어때요? 코스피 지수 하락만큼 곱하기 2로 올랐죠. 무려 이 폭락장세 속에서 5.5%가 폭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5.5%. 어떻게 돼요? 코스피 시장에서 손실 난 거 여기서 다 만회되죠? 만회됩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느냐 이게 다른 것이죠. 그죠? 이런 폭락장세 속에서 5.5% 급락입니다. 제가 분명히 했죠. 우리 방은 이미 어제 그저께부터 인버스를 중심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곧버스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장세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주식 비중을 왕창 줄였습니다. 왕창 줄이고 곧버스에 대한 접근 전략이라든가 새로운 전략을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안 들고 있으니까 주식이 빠져도 수익률은 제재가 된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곧버스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곧버스가 5%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남들은 손실률이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곧버스를 가지고 수익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2배 더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곧버스의 위력은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모르시겠죠. 곧버스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예요. 얘는 지수 상승을 추정하는 ETF입니다. 얘도 지수가 1%가 올라가면 얘는 2%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수가 3%가 올라가면 얘는 6%가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주가가 6,160원에서 이번 상승장에서 6,160원에서 3만원까지 간 겁니다. 얼마입니까? 500%. 약세장이라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한 대표는 시황을 보고 매매하죠.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알 필요 없습니다. 예? 기업 내용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황 분석이라든가 업황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 구조라든가 실적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됩니까? 지수의 방향성만 알면 돼요.
정말 쉬워요. 왜 쉬워요? 한 대표가 뭘 보고 매매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시황을 보고 지수의 방향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강세장 속에서는 굳이 뭐 이 레버리지를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레버리지보다 더 많은 수익을 주는 중소형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레버리지만 뭐 몰빵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약세장에서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은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죠? 약세장에서는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우량주건, 잡주건, 개별주건 다 밀려버립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서 개별 종목이 잠깐 올라가는 순환 반등은 나옵니다만 말 그대로 추세 상승은 안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세장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버스라는 상품은 지수가 빠져도 지수가 하락하는 폭의 2배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인버스입니다. 레버리지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약세장이고 장이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인버스가 있고 곱버스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인버스가 무려 5.5%라는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얘기 많이 해드렸었죠. 최근 증시가 급등세가 나오면서 뭐 여기서도 인버스, 여기서부터 인버스 매매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여러분들. 시황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인버스 사는 거예요. 조금 올랐으니까 빠질 거라고 생각하죠. 주가가 무엇인지, 주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인버스 보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또 무방을 가끔 하면서 나중에 장이 꺾이게 되면 인버스 매매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황을 아는 사람들은 인버스 가지고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인버스 종목 많아요, 여러분들. 기업 시절도 알 필요 없고 재무구조도 알 필요 없겠고 성장성도 필요 없겠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저는 지금 시장이 힘들고 답답하고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도 분명히 지금 자세는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 분명히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보세요.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자신해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 장 얘기하면서 우리는 곧버스에 일단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얘기 분명히 해드렸을 겁니다. 그 곧버스가 오늘 6%, 5.5%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아직까지는 곧버스가 여기서 곧바로 치고 갈지는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당장 곧바로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너무 낙관하는 전략은 일단 자제를 좀 하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거는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또 월요일날 3일절 휴장이죠. 금요일과 월요일까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연준에서 어떤 재료가 나오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일단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고 최소한 하락세만 진정되면 그나마 괜찮을 거로 보여져요.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뭐 다음 주 초반에 지수가 좀 오르든지 내리든지 여러분들 가급적이 현금은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 비중은 30에서 최대 50%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정말 주식이 뭔지 모르고 나는 주식이 아무것도 모르겠다. 주린이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한 20% 30% 났어. 욕하실 수도 있어요. 욕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자신 없으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도 정리하시고 현금 들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 흐름 읽어가면서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종목이 매매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소형주들도 매매가 너무 어렵고요. 대형주들도 완전히 무슨 뭐 재료나 나와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대형주들도 지금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그 다음에 L전자, 얘네들이 뭐 실적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걔네들 호재 나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모멘텀이 나와야 주가 올라갑니다.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나는 주식 지금 빠졌는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손실 뭐 20% 30% 나가지고 와, 나 지금 이거 손실 많이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손실 많이 해요. 진짜 자신 없으시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자르고 나오시고 현금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래도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우리 방은 제가 분명합니다. 저는 ETF를 중심으로 매매를 해요. 인버스를 중심으로 저는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인버스가 곱하기 2, 곱하기 2로 지수가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올지 옆으로 기어갈지 그거는 장담하기 어려워요. 다만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락 조정 장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인버스가 무려 5%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났듯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 같은 상품은요. 거의 한 종목, 한두 종목, 몇 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선택과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종목으로 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산하게 되면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어찌되었던 간에 미국 증시가 주말 동안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이 나오게 되면 뭘 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많이 강조한 섹터가 있죠. 미국 증시가 최선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만 나오게 되면 뭘 보라 했습니까? 백신 수혜주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조연행 그래도 얘네들 양보 나왔습니다. 하나투어는 그나마 강법 정도? 그죠? 파라다이스 1.9% 정도 약세 나왔고요. 그래도 얘네가 좀 선방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 보험주, 현대상, DB손보, 메리츠하자 어땠어요? 보세요.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 보세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으면 내일부터 우리나라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 투약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고 최소한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게 되면 백신 수혜주들과 보험주들의 반등세가 좀 나올 겁니다. 문제는 지수가 많이 못 가는 상태에서 얘네들 주가는 많이 못 가요, 이제는요. 앞으로 종목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는 중장기 매매보다는 단기 관점에서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최소한 폭락만 나오지 않으면 백신 수혜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조금 반등은 더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크게 못 가는 상태에서 큰 반등은 어렵다.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보자라는 얘기가 하는 것이고 그나마 얘네들이 선방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나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 같은 장세 속에 상당히 선방한 겁니다. 선방한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지수가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멈추고 강한 하방 경직성 속에서 중간 바닥을 다지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략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올라가긴 어렵다. 소폭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최소 30에서 50%는 확보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가 나오게 되면 일부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 백신 수혜주 등을 가지고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약세장이 진행될 때는 인버스를 중심으로 승부를 걸어라.
예전에는 인버스라는 상품도 없었잖아요. 또 개인들은 공매도도 못합니다. 약세장만 나오면 무조건 현금만 들고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약세장에서는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증권시장이 22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지수 상관없이 뭐 종목도 올라가니까 뭐 수익 내면 되지. 그런 얘기 하죠. 실질적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옛날에는 약세장 속에서 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버스라고 하는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약세장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세장 속에서 역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특히나 한 대표처럼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시황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ETF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한 대표한테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세장 들어선다라고 해서 강세장이 좀 멈췄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분명히 지금 장세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시되 지수가 앞으로 떨어지느냐 횡보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알아야 앞으로 시장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약세장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 장은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구멍이 있다. 한 대표한테는 매놀입니다. 엄청나게 큰 구멍이에요, 여러분들. 거기로 분명히 수익은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저 마시고 선 리스크 관리 그리고 앞으로 미국 증시의 방향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약세장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번 더 7번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부디 제가 오늘 드렸던 이 시황 내용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화이팅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일단 지금 시장은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잠깐 시장이 올라간다고 절대 흥분하거나 추격 매수해서 안 된다.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는 현금 좀 높여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리고 약세장이 오더라도 한 대표는 분명히입니다. 약세장이 오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손실 나시고 그리고 새로운 수익을 노리는 분들은 한 대표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라는 상품이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인버스라는 상품에 대해서 분명히 매매를 하고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무려 5%나 급등이 났다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장은 약세장이지만 또 상승장이 좀 멈췄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시고 자신을 가지시고 뭐 우리 회원님들은 한 대표 무조건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약세장으로 진입하거나 강세장이 멈췄다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멍에서 여러분들 승부를 걸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주가 됐건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간에 일단은 어떤 종목들이 됐건 간에 일단은 현금 비중은 반등 나올 때 최소 30에서 50%로 확보해 놓으세요. 그 현금이 아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시장 잘 이겨내시고 포기는 하지 마세요. 약세장에서 분명히 제가 오히려 약세장에서 인버스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목이 인버스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앞으로는 우리는 주식 매매를 좀 많이 자제할 겁니다.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식 매매는 앞으로 단타 매매 정도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타와 중장기 매매 두 가지 전략을 같이 병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많이 매매했던 거예요. 아주 매매 재밌습니다. 뭐 기업 내용도 필요 없고 실적 내용도 필요 없고 뭐 펀더멘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장 방향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대표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무사하지 마시고요. 한 대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것만 알면 이 장은
분명히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하시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고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야 주식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손실난 게 너무 아까워서 손실난 거 복권하고 싶은데 응? 아 근데 자신이 없다. 손실 한 20% 30% 났어.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얘기했죠. VIP 올 거 아니면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좋아요. 왜? 제가 분명히 그동안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무방하고 유튜브 회원님들한테 얘기했죠. 주린이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대응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지금 30, 뭐 40%, 50%, 60% 수익 손실 난 분들은 회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조급함이 묻어져가지고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도 그나마 손실이 한 20%, 30% 정도 되는 주린이 여러분들은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그런 전문가들을 가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면 그 정도 손실에서 그냥 자르고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걸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증권시장 30년 동안 너무나도 안 좋은 결과들을 너무나 많이 봤었고 개인 투자분들 거기다 지금 요즘에 강세장 속에서 주린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자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나마 믿을 만한 전문가가 있으면 그리 가셔서 하시든지 제 생각에는 진짜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자금인 분들은 뭐 자금이 소중하지 않으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 정도 손실이면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자, 우리 현인들은 저 따라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 우리 방은 분명히 인버스를 중심으로 또 준비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중심으로 볼 거고요. 분명히 우리는 종목보다는 ETF 상품으로 볼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백신 수혜주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것들은 길게 보지 말고 짧게 보자. 이런 매매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도나님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장 속에서 너무 고생하셨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내시고요. 위기 증권시장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항상 공존합니다. 약간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또 새로운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말씀드려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 주식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걱정만 하지 말고 대응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응해라 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회원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